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천류는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는 틀어지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모두 다 옛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도 보통의 상식적인 관계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한쪽이 끝없이 희생하고 한쪽만 요구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의 말을 듣기만 할 뿐 정말로 부모와 자식의 연이 끊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이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주부이며 4살짜리 딸아이와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을 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전 연상 연하 커플이기도 하지만 꽤 오랜 시간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고 만남을 시작할 당시에는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을 해 남편과 저를 똑 닮은 딸아이까지 있네요. 제가 어린 시절을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매우 가난한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시기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아빠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빠로 인해 힘들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들었을 때 아빠와 결혼을 할 당시 아빠는 공고 졸업을 해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성실함이 보여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까진 별다른 무리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엄마와 아빠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끝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엄마 속 썩인 것 하나하나 나열하면 정말 다 셀 수도 없다 정말. 아빠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 너 옛날에는 지금처럼 월급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그 당시엔 돈 봉투를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았어. 옛날에는 현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당연했으니까. 네 아빠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안 들어오셨어. 그런 아빠를 찾는다고 나는 너를 안고 얼마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는지. 아휴. 아빠는 어디서 뭐하고 계셨던 건데? 처음엔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는데 나중에는 어김없이 당구장에 가서 내기 당구를 치며 월급을 탕진하고 있더구나. 아빠 엄마 속 엄청 썩이고 살았구나. 데리고 산 게 용하네. 그래. 그 당시엔 회사 사옥에서 살았고 유일한 생활비가 아빠 월급이었는데 월급만 타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 내 속에 얼마나 타 들어갔겠니? 엄마의 한탄 비슷한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절로 탄식이 나왔고 아빠가 나에겐 좋은 아빠였지만 엄마에겐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지금도 저에게 무용담처럼 하시는 일화가 또 있었는데 그것 또한 아빠의 사고로 인한 엄마의 특단의 조치였기도 했어요. 네 아빠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 부부싸움을 해도 소용이 없고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 내가 그때 어렸던 너를 회사 문 앞에 그냥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지. 나를 회사 앞에? 나 아빠 회사에서 유명 인사였겠는데? 너 유명했어. 툭 하면 내가 너 회사 앞에 두고 가버렸거든. 그러면 네가 자지러지게 울고 그럼 그 울음소리 듣고 회사 동료들이 너 안고 아빠한테 데려다 줬었지. 그러고 나면 아빠는 정신을 차리시고 안 그러셨어? 아니, 잠시 주춤은 해도 천성이 그런 사람인지 맨날 반복하더니 결국 회사를 관두더라고. 부장 진급이 꼬박 1달 남았는데 사업을 하겠다며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더구나.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업 선언과 퇴사에 우리 가족은 사옥에서 나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집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의 기억은 저 또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기세가 좋게 사업 시작을 했지만 성공이 쉽진 않은 일이었고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흘러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절을 모두 보내는 내내 우리 집은 가난했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요. 많은 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기에 아빠의 사업 실패는 당연히 큰 빚으로 돌아왔어요. 덕분에 제가 무엇인가를 알 나이가 된 시점부터는 늘 빚쟁이에게 쫓겨야 했고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죠. 지금도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심장이 내려앉는 버릇은 아마 그 시절의 후유증이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서도 어렸던 제가 유난히 상처를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이 모두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숨어있던 엄마와 나 단 둘이 견뎌야 했던 그날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밝은 얼굴이 아니었고 모두 다 빚 독촉을 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날 역시 아빠는 빚쟁이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인지 혹은 상황 해결을 위해 나가신 건지 집을 나가서 엄마와 저 단 둘만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우리 집 옛날 철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크게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연아, 조용히 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어차피 알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나가서 이야기해볼게. 엄마 아빠 없다고. 네가 나가서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어? 저렇게 시끄럽게 대문 두드리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쳐다볼 게 뻔한데 언제까지 버텨. 내가 나가볼게. 네가 못난 엄마 아빠 만나서 고생이 정말 많다. 엄마와 짧은 대화를 끝으로 밖으로 나갔고 문을 열자 다소 무섭게 생긴 그리고 위압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사람들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흔히 보던 빚쟁이의 모습은 아니었고 양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엄마 아빠 안 계세요. 다음에 오세요. 아빠, 엄마 안 계시니? 그래도 문 좀 열어줄래? 집행해야 해서 말이야. 무슨 집행이요? 저 미성년자이고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우리는 빚쟁이는 아니고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압류 채권 때문에 온 것이니 소란 피우지 않을 거다. 걱정 말렴. 네? 그래도 부모님 오시면 오세요. 아니, 들어오지 마세요. 급하게 낯선 남자들을 맞고 섰지만 작고 힘도 약했던 제가 그 남자들을 말리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그들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는 건 집으로 들어서는 그 모습 자체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무작정 들어서는 모습이었어요. 어린 제 마음에도 무모하고 무실당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낯선 사람들은 우르르 들어와 어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끝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 물건들에 대해 만지거나 처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식기, 가릴 것 없이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소위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그런 종이를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게 꼼꼼히 붙이더니 유유히 집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력하게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가슴이 다 아리고 슬퍼요. 모두가 다 떠난 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 힘들단 생각이 들었던 경험은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사업이 얼마나 가족들을 갉아먹는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빠를 원망도 했지만 적어도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곳에 취업을 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엄마 호강을 시켜줘야 한다는 꿈이 생긴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던 이후 우리 가족은 결국 모든 걸 다 잃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이 모두 다 압류가 됨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큰 빚은 갚을 수 있었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가끔 일용직을 해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와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오면서 생계를 책임져 온 내가 가장이 되면서 우리 집은 정말 근근히 살아갔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저는 다들 학창 시절 또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시절만 떠올려도 끔찍했고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에게 아버지 사업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고 가족들까지 무기력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란 생각이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사치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너무 빠르게 알아버렸거든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겨우 했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가는 배움이 많지 않았던 부모님처럼 나 또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고 이를 깨닫고 난 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대학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막상 대학 진학을 하니 아르바이트의 질도 달라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과외를 하고 학교 공부에 열심히 매진을 해 장학금도 받으면서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며 내 삶 또한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며 지내왔어요.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너무 어린 나이에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남들이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남들처럼 한가하게 사춘기를 겪기엔 저에게 사는 건 정말 전쟁이었고 연애 감정도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그렇게 살아온 저는 어떤 것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해 돈을 많이 벌어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지내왔어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해온 제 인생 목표는 오직 지겨울 정도로 가난했던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고 얼른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어 딱 남들처럼만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목표에는 늘 고생을 다하며 살아온 엄마가 행복하게 편히 쉬는 날이 오는 것이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오직 목표는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제가 원하는 진로 같은 건 사치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쉬면 집은 생활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늘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졸업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물론 저 또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엔 현실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사한 것은 대학 졸업 후 우연하게 인턴으로 지원해 들어간 회사에 합격을 했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저에게 있던 인덕으로 그곳에서 만난 선임들의 도움을 받아 이사님 눈에 들어 정규직 전환이 빠르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 행운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연 씨, 이 문서 잘 정리해서 좀 전달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문서 정리만 하면 되죠? 네, 짧은 건이니까 1시간 정도면 가능하겠지요. 부탁할게요. 네. 이거 편집들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연 씨, 문서 편집해야 해요? 네, 그동안은 복사만 하고 보고서 출력 후 정리만 했는데 갑자기 문서 편집을 하라고 하니 막막하네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익히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선임님. 덕분에 혼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어차피 여기서 정규직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배워야 할 것들이니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그날 우연하게 지나가던 정선임님이 편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딱 한 장짜리 편집 문서였지만 완성 후 이사님께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약 10분 뒤 그 문서를 가지고 이사님은 저를 불렀어요. 이거 혹시 하연 씨가 전부 다 편집했어요? 네? 네. 정선임님이 가이드 주시고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는데 이 일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하연 씨만 괜찮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까 하는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전임으로 하고. 저야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컨설팅 연구업에 발을 들여놨고 그때 제 나이는 26살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회사 생활에 사람들도 일도 재미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를 해오던 3년이 되던 해, 저는 사업 설명을 위해 바이오 쪽 관련 부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제가 하는 사회과학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강북 거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팅이 끝난 후 집 방향이 같아 차를 한번 얻어 탄 후 관계 진전이 되었어요. 제 나이 29살 만난 남자친구였지만 연애 경험도 없고 일만 했던 저에겐 모든 것들이 다 특별했어요. 연애를 하니 편해지고 싶었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인지 지긋지긋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좀 방황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늘 제가 들어올 때까지 단지 앞에서 절 기다렸는데 저는 그 모습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전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주말에 집에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귀찮은 간섭 정도로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급박하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고 전화기 너머로 듣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일하고 있어. 하연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후에 한참을 안 나오시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글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지금 응급실이다. 아빠가? 갑자기 왜? 어디 편찮으셨어? 저번에 아빠 폐렴 와서 힘들었었잖아. 그때 후유증으로 폐질환이 생긴 것 같은데 숨을 잘 못 쉰다고 하네. 지금 너 회사 반차 내고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빠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가 직접 차버린 후 받는 전화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아빠에게 달려갔고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회사도 그만둔 채 아빠 간호에만 매진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아빠를 찾아와 간호를 하고 도왔죠. 이제라도 열심히 간호를 하면 호전이 되어 일반실로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내 희망과는 달리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15일 만에 결국 엄마와 나만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인사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로 인해 엄마와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죠.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힘도 내지 못했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이 나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처리를 해줬어요.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닌데 회사에 무려 일주일 연차를 낸 후 아버지 장례식 모두를 함께 했고 내가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면서 엄마와 나를 보호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매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는 등 상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고 남편의 진심을 본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딸아이를 낳고 생활은 더 행복하고 걱정할 일이 없이 흘렀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사람은 초년보다는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제 어린 시절이 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점점 더 안정을 찾게 된 것도 사실이었기에 지금의 상태로만 지낸다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도 아빠가 떠나신 후 약 2년간은 힘들어하셨지만 아빠와 함께 살던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롭게 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 저 또한 결혼을 해 사위와 손녀까지 생기니 점점 더 편안해지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제 어린 시절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결혼 당시 사업은 평생 손도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결혼을 했기도 하고요. 사실 남편의 가족들인 시댁 식구들은 그리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우리 집과 비교를 하면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고 시부모님 모두 다 노후 준비까지 된 분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2년이 지나고 남편보다 2살이 어린 도련님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다들 모이셨으니 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결혼하시려고요? 아니요, 형수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헬스 관련 사업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갑자기? 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 생각해 온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형하고 형수님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련님,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걱정 안 끼치게 잘할게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 죄송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건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이고 해오던 일이 있는데 무모하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뭔가를 보태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건 주제가 넘는다는 생각에 그냥 바라만 봤어요. 결국 도련님은 사업 시작을 하셨고 첫 개업식 때 남편과 저 또한 인사를 가긴 했지만 그 이후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전혀 관심 밖에 두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장 하나를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불안은 했지만 막연히 사업이 잘 되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결혼 후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만 하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매일 밤마다 가는 곳이 시댁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후에는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남편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변을 하지 않고 확실히 말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도저히 의심스럽고 걱정돼서 결국 남편의 뒤를 밟아보려고 했어요. 그 찰나 친정엄마가 다급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가지마, 최서방 따라가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겠단 말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엄마가 저를 만류하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엄마 또한 무언가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야? 왜 최서방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알기는 뭘 알아. 그냥 최서방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언제 너한테 의논 안 하고 뭐 한 적이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계속 시댁 가니까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싶어서 그렇지. 가끔은 모르는 척 해주는 맛도 있어야지. 때가 되면 최서방이 알아서 너한테 다 이야기할 건데 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이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직접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엄연히 나도 그 집 가족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행을 하려다 엄마의 만류에 결국 미행을 포기했어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결국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감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한숨만 쉬며 집에 딸아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고요하게 아이를 재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끄럽게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고 아이를 둔 채 밖으로 나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고? 도련님이 왜?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지금 집에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동생 잡혀갔다고 연락이 왔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긴급 체포인 것 같은데 이럴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해서 동행을 해야 할 것 같아. 당신 정신 없으니까 내가 변호사 사무실 검색해 볼게. 끊어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남편의 말에 잠시 멍을 때렸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본 나는 금세 이성을 찾고 빠르게 상황 해결을 위해 검색을 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련님이 잡혀간 곳으로 동행을 부탁했고 왜 잡혀간 것인지부터 확인을 요청했어요.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받은 변호사분이 있었고 다행히 동행을 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틈에 나는 엄마에게 딸아이를 급하게 맡긴 후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은 도련님 사업을 지원하다가 폭삭 망하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놀라운 점은 남편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벌어진 후에 시댁 부모님이 뒤늦게 도움을 요청했고 패닉에 빠져 매일매일 시댁을 드나들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을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도련님이 체포가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이 다 저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진이 사업이 잘 안 됐고 월급도 못 주고 매달 월세도 못 내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되었지 뭐니.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도 안 해주면서 뭘 믿고 이러냐고. 네 동생이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이것만 성공하면 빚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 당장 다음 주에 미팅도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만 버티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사업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거야?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그나저나 우리 형진이 어쩌니? 어?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듣게 된 도련님의 만행을 알게 되면서 저와 남편 모두 다 패닉이 왔어요. 지금 상황에서 벌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도련님은 이미 사업이 망한 지는 꽤 됐고 임금 체불, 회원권 환불,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미 도련님 본인은 알고 있었으면서 조사도 성실하게 나가지 않아 긴급 체포가 되었고요. 저는 이 광경을 보는 내내 힘들더라고요. 또 다시 사업으로 인해 집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을 목격하니 정말 PTSD가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 일도 아닌 일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보니 남편 또한 적잖이 충격을 받은 눈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경매요? 왜? 이 집에 담보대출 잡은 거 있어? 네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1억 정도 빌려줬고 그 다음에 2호점 낸다고 해서 5억 정도 담보대출을 받아줬어. 아버지 돈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이자를 여태 못 내서 집이 넘어간다고? 엄마 아버지 유일한 노후 대책인 이 집이? 다음 주 사업 미팅만 잘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도대체 그 사업이 뭔데? 이렇게 될 때까지 분명히 독촉 있었을 거고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도 받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지내올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돈 다 갚으면 해결되는 일인지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럼 우리 집 이사 가야 하는 거야?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생 한 번 없이 온실 속 꽃처럼 지내왔던 시부모님은 그런 법적 문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저 도련님이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방관을 하셨고 결과는 무려 6억에 달하는 빚이 생겼고 이마저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때까지 남편도 저도 아무도 모른 채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놀라웠고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지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역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만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형진이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서 그렇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 준 거야? 나는 정말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돼. 네 동생이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잖니. 너는 와이프도 있고 그렇지만 형진이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상황 어려울 때 회사 상장한다고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딱 자르셨어요. 그리고 형진이는 몇 억씩 턱턱 해주고. 그때 너는 와이프도 있었고 형진이는 혼자였잖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 그때 엄마가 단 1원도 못 준다고 해서 나 장모님한테 가서 돈 빌려서 했어. 이건 뭐 가족보다 처가가 더 낫네.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당신 그만해. 일단 상황은 해결해야지. 싸울 때가 아니잖아. 그래, 지금 일단은 형진이 꺼내야 하는데 너네 내외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뭐라고? 내가 형진이가 사고 치면 그거 수습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걸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 정말 양심이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인데 그것도 못 해줘? 예, 네 도련님인데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말해봐라. 당신 어떤 말도 하지 마. 이건 우리 집 일이고 당신이 뭐 할 것 없어. 알았어? 일단 모두 진정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해결을 해야죠. 일단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일단은 돌아갈게요. 다음에 진정되면 이야기해요. 순간적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리를 하고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두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고요.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침묵만 지켰고 당황스러워 경황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감히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자신도 없단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어린 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또다시 사업으로 인해 집안이 망하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몰려오면서 이 상황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과 내가 또다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이 아예 들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겠죠. 한참을 대화 없이 이동을 했고 집으로 도착을 해 남편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했어요. 아마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동네 인근 카페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것 정말 몰랐어? 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눈치로 알았는데 어떤 말도 안 해주고 남의 집 식구처럼 대하니 알 수가 없었지. 오늘 체포된 것도 집이 넘어가게 생긴 것도 다 오늘 알았어. 그럼 이 사실을 나 말고 우리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가 당신 시댁 가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리더라고. 내가 지금 알았으니 이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모르시지. 근데 시댁에서 문제 생겨서 자꾸 불러내는 건 알고 계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모님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았어. 나한테도 말해주지. 내가 당신 아내인데 왜 끝까지 숨겼어? 나도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 근데 당신 이미 이런 일로 트라우마 심했잖아. 그래서 어머니도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말 안 하고 해결하고 싶었지.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구나. 당신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고. 나도 몰랐던 일이지만 당신한테 미안해.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럽고 면목 없다. 당신 잘못이 아닌데 뭐 어때. 난 괜찮아. 그나저나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긴 하다. 내가 해결해야지. 우리 집 일이고 당신이랑 우리 유나한테 피해 오지 않도록 잘 해결할 테니 믿고 기다려줄래? 나야 늘 당신 믿지. 알았어. 기다릴게. 남편이 나에게만 숨겼단 사실을 들었을 땐 다소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었을 땐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나를 생각해서 엄마와 함께 비밀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지냈어요. 기다리면 분명 정답을 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내조를 하면서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약 2달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남편은 결심이 섰는지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며 나갔어요.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우리 가족들 사이의 일이니 자신이 잘 해결을 하고 올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보냈죠. 남편이 시댁을 간 후 약 반나절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남편은 화가 난 듯 보이면서도 결단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저를 부르면서 긴히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사업이라면 치가 떨리는 우리 마누라,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내가 정말 면목도 없고 미안해. 가족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좀 창피하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당신이 사과를 해.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벌어진 일 주워 담을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미안한데 고맙기도 하네. 오늘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더는 정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사고는 형진이가 다치고 엄마 아빠가 쳤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보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더라. 진짜 헛웃음이 나와서. 해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 우리도 여윳돈이 없어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담보 잡아서 돈 빌려달래. 집은 넘어가서 빚은 대충 갚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사갈 보증금도 살 생활비도 없다면서. 내가 진짜 내가 알던 부모님이 맞나 싶다.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담보 잡으면서까지 빌려드리긴 무리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서 지금 형진이 변호사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 보고 1,000만 원 나눠서 부담해달라고 하더라고. 당신 이야기하면서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남의 집 자식처럼 그럴 돈 없다고 밀어내고 거절을 하거나 급하니까 나한테 다 기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도 떨어지고 화가 나더라고. 이게 가족인가 싶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지. 내가 호구로 보이는 거지. 아무렇지 않게 보증금까지 해달라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2년 끊겠다고 선언하고 왔어. 뭐? 당신 진심이야? 물론 능력도 안 되지만 벌려놓을 땐 비밀로 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는 태도가 화도 나고 나는 자식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난 이제 내 가정이 따로 있잖아. 같이 죽을 순 없지.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내가 당신보다 2살이나 어려도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안 그래? 우리 남편 든든하네. 그래, 당신이 결정한 것이니 난 따를게. 남편은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니 후련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천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갈피도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노선을 결정했다고요. 그러니 나 역시 이제부턴 시어머니가 몇 차례 연락을 해오더라도 절대로 그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가 하는 부탁을 들어주거나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괴롭히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 핑계를 대면서 끊어버리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결정을 듣고 나니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말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 어떤 감정도 넣지 않고 그냥 들었죠. 그렇게 우리 대화는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지 유독 정이 많고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았어요. 무작정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 저 또한 완벽하게 판단이 섰어요.
예, 네 남편은 이제 치엄마 전화도 안 받는구나. 그래도 너는 제대로라 다행이네. 형모 씨가 요즘 좀 바쁜가 봐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너도 형모한테 들었겠지만 우리 경매 넘어갔고 빚은 대충 갚았다. 네,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이제 집도 없고 다른 집으로 형수를 데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남은 잔금도 없고 그래서 네가 형모 대신 보증금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저 돈 없어요. 그리고 형모 씨하고 상의를 해야 해서 제 마음대로 드릴 순 없고요. 형모 걔는 죽든 살든 우리 알아서 하란 태도인데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정상 아니니?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싸가지 없는 일이고 네 부모 욕 보이는 일이야. 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어떤 결정 권한도 없어요. 만약 돈이 필요하시면 형모 씨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시고 받으세요. 끊겠습니다.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년이! 그동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던 모든 감정들이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끝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꾹 참고 전화를 정중히 끊어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같은 마음으로 시댁 일에는 관심을 끄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전쟁 같은 날들이 지속되었죠. 언젠가는 멈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달을 버티고 또 버텼네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모자라 도련님이 연락을 해오는 일도 많았고 어느 날엔 집으로 쳐들어와 난장판을 만들며 생떼를 쓰기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 번쯤은 흔들릴 법도 한데 남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며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해결을 하라며 시부모님과 맞서더라고요. 연애 8년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 봐온 남편이지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일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리거나 보탤 수도 없었기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표현은 하지 않아도 지금 남편의 속이 가장 상하는 건 당연했고 상처를 받는 것도 남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묵묵히 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끝내 시댁 식구들을 도와주지 않은 채 버텼어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더 많은 정이 떨어진 것인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듯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가족 행사가 있어도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거나 교류를 하는 일도 없게 된 것을 보면 정말 절연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보기 좋기만 한 건 아니긴 했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였고 또 사업이 망한 후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젊은 날에 내가 당했던 고통보다 나이를 먹고 당하는 사업의 실패의 타격이 더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단 1원도 도와주지 말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련님이 체포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저와 엄마는 그동안 남편이 우리 모녀에게 해준 정을 생각해서 시댁 식구들을 도왔어요. 당장 체포를 막기 위해서 돈 2천만 원이 필요했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남편이 모르게 2천만 원이라는 선임 비용을 들였어요. 덕분에 도련님이 감옥 생활을 하고 정가 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도움 이외에 시댁 식구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는 것은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가족들이 새롭게 지내야 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도와드리기엔 제 능력 밖의 일이기도 했기에 이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없었어요. 특히 이렇게 도움을 줬단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상당히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 모르게 2천만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정말 그 후로도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어요. 이제 능력도 없고 어디서 일을 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 자신들의 입장과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생계를 남편 모르게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왔던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해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저에게 찾아와 남편 모르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는 연락을 이어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맞듯 더는 조력을 해줄 수 없고 찾아오지 말아달란 우리 모녀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더는 형모 씨 모르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님. 이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연락을 안 받으면 사부인에게 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시면 형모 씨가 알게 될 텐데 괜찮으세요?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버리는 놈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니? 형모 씨가 알면 정말 큰일 나요. 형모 씨가 우리 모녀한테 해준 것들을 생각해서 어머니 도왔던 거지.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너도 네 남편이랑 똑같구나. 배응망덕한 것들끼리 부모를 함부로 버려? 그러면 천벌 받는 줄이나 알아 이것들아. 자꾸 욕하지 마시고 도련님도 일을 하시면서 해결을 하셔야죠. 저한테 자꾸 기대신다면 저도 형모 씨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연이?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통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남편이 왜 끝내 가족들과 연을 끊으려 한 것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시댁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평수가 훨씬 적고 서울에서 꽤 먼 곳으로 월세를 구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는 감히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꾸준하게 연락을 해 욕도 하시고 원망도 하시면서 크고 작은 돈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더는 시어머니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고 돈을 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연락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연락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정도로 냉정하게 잘라냈죠. 남편은 가족과의 절연 후 한동안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연락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오만정이 떨어진 듯 이젠 동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딸과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사업이라면 치를 떨던 저는 어린 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은 초년보다는 말년이 좋아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늙어서 하는 고생은 그만큼 힘들고 회복도 어려우니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거나 망할 것 같지 않던 시부모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돈 앞에서 파렴치해지는 모습과 시부모님의 노후를 뺏어간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둔을 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니 자식이란 무엇이고 특히 더 마음이 가고 안쓰러운 자식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한편으론 대충 대해도 되는 아들이 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면 순간 화가 올라오면서 더더욱 도움을 주지 않고 남처럼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천류는 절대로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 말도 다 옛말인 것 같다는 제 말, 제 사연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남편의 경우를 본다면 한쪽만 노력을 하며 한없이 퍼주는 관계는 아무리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고요. 아마 다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시댁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남편의 정확한 노선 정리로 나와 우리 딸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고 듬직하게 지켜줬으니 그럴 이유도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켠이 불편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막상 직접 이런 편애,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힘들 때에만 가족을 운운하는 가족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말은 절대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남편과 우리 딸은 시댁 식구들과는 다른 가정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선택을 해 집중해준 남편이 고맙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선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않고 건실하게 일을 하는 월급쟁이로 살아갈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